양의 메아리. 제 이름 강민혁. 28년 동안 저는 국경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멈춰! 그날 새벽 얼음 아래에서 강이 울었습니다. 한 걸음이 생이고 한 걸음이 죽음이었죠. 연대장, 경계 태세 이완, 당신이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말하는 건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죠. 탈북은 배신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충성은 제게 배신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지켜온 철책이 사실은 내 가족을 가두던 창살이었다는 걸. 저는 연대장의 언어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의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우린 자유를 택한 게 아닙니다. 아이를 살리려 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국경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혁입니다. 북한군 국경경비사령부 예하 연대장이라는 직책이 제 이름 앞에 붙어 있었죠. 두만강 일대 47km 구간의 철책선을 책임지는 위치였습니다. 부하 병력만 800명이 넘었어요. 그 누구도 제 허락 없이는 이 구역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죠. 2023년 가을까지는요. 제 사무실은 연대 지휘소 2층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만강과 철책선이 매일 아침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면 강물 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저는 매일 오전 6시에 정각에 출근했어요. 30분 뒤면 부대장 회의가 시작됐죠. 대대장 4명과 정치부 간부, 그리고 보위부 연락관까지 8명이 둘러앉아 전날의 경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어제 0시부터 수문의 시까지 이상 없습니다. 대대장들의 보고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이상 없다는 말 뒤에 숨겨진 긴장은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탈북 시도 차단을 더욱 강화하라. 김정은 동지의 직접 지시라는 말이 덧붙여졌죠.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 지시의 의미를요. 탈북자가 한 명이라도 넘어가면 책임자가 문책당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연대장으로서 최종 책임자였죠.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8년 군 생활 동안 저는 충성했습니다. 소대장 때부터 중대장, 대대장을 거쳐 연대장까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키는 이 국경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보위부 연락관 리철수 대좌는 제 오른편에 항상 앉아 있었어요. 리철수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거의 발언하지 않았죠. 하지만 리철수의 눈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저는 리철수가 두려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증오했어요. 리철수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의 감시자일 뿐이었죠. 10월 어느 날, 세대대 관할 구역에서 탈북 시도가 발생했습니다. 민간인 한 명이 철책을 넘으려다 적발됐어요. 병사들이 즉시 사살했습니다. 규정대로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조사가 시작됐어요. 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는가? 경계 근무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세대대장 박성민 중좌가 끌려갔습니다. 박성민은 제 동기였어요. 함께 사관학교를 나온 사이였죠. 일주일 후 박성민은 대대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보내졌어요. 재교육이라는 명목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저는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연대장 숙소에 혼자 앉아 소주를 마셨어요. 박성민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박성민은 성실한 군인이었어요. 부하들을 아끼고 임무에 충실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탈북자 한 명 때문에요. 아니, 정확히는 체제를 지키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11월이 되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두만강의 얼음이 얼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강이 얼면 도강이 쉬워지거든요. 저는 순찰 강도를 2배로 높였습니다.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CCTV 감시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넘어가려 하는 걸까? 배가 고파서, 자유를 찾아서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요. 12월 초 평양에서 정치 간부가 내려왔습니다. 전 부대를 대상으로 사상교양 강연을 진행한다는 명목이었어요. 강당에 800명의 병력이 모였습니다. 정치 간부는 단상에 올라 외쳤죠. 탈북은 반역이다. 조국을 배신하는 자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 병사들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저도 함께 외쳤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가족 생각을 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아내 송이연과 2 자녀요. 딸 은별이는 고등학생이었고 아들 명철이는 중학생이었어요. 저는 한 달에 1번 휴가를 받아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죠. 국경 경계가 강화되면서 연대장조차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가족을 본 건 10월이었습니다. 은별이가 물었어요. 아빠, 국경 지키는 거 힘들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조국을 지키는 거니까 자랑스럽단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자랑스럽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두려움뿐이었으니까요. 12월 중순, 리철수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리철수는 문을 닫고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연대장 동지, 최근 동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좌 동지. 상부에서 연대장 동지에 대한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경계 태세 이완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계 태세 이완이라는 말은 곧 숙청을 의미했으니까요. 리철수가 덧붙였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리철수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철책선이 갑자기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연대장이 탈북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국경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국경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새벽 5시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당직 사령이었습니다. 연대장 동지, 긴급 상황입니다. 즉시 지휘소로 오십시오. 저는 옷을 급히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지휘소까지 뛰어가는 5분 동안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탈북자가 나타났나? 아니면 중국군과 충돌이라도 있었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5명이 서 있었어요. 리철수도 그들과 함께였죠. 리철수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물었습니다. 보위부 책임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4대 대장 최진혁 중좌를 체포합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진혁은 제 부하 중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무슨 이유로 그러십니까? 탈북 방조 혐의입니다. 12월 18일 4대대 관할 구역에서 탈북자 2명이 월경했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탈북자 2명이 넘어갔다고요? 모르는 사이에요. 그건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최진혁 중좌가 은폐했으니까요. 보위부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분 후 최진혁이 끌려왔습니다. 최진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보위부 요원들이 최진혁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연대장 동지, 최진혁이 제게 말을 걸려 했지만 보위부 요원이 최진혁의 입을 막았어요. 이송 준비 완료됐습니다. 리철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연대장이었지만 보위부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최진혁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트럭이 떠나는 소리가 멀어지고 지휘소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죽음 같았습니다.
리철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연대장 동지, 이번 사건은 심각합니다. 최진혁이 정말 탈북을 방조했다는 겁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그날 밤 순찰 일지가 조작됐어요. CCTV 녹화도 일부 구간이 삭제됐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최진혁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연대장 동지도 조사받게 될 겁니다. 리철수의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걸 증명해야죠. 그날 오후 저는 소환됐습니다. 보위부 지역 사령부였어요. 회령시에 있는 3층 건물이었죠. 저는 그 건물 앞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실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책상 너머에 보위부 신문관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도 없는 딱딱한 의자였어요. 강민혁 연대장, 당신은 4대대의 책임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대대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이 있소. 최진혁의 일은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신문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연대장이 모르는 사이에 탈북자가 넘어갔다는 건 당신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증거 아니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신문은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어요. 최진혁과 공모했습니까? 탈북자들에게 뇌물을 받았습니까? 당신도 탈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그 마지막 질문에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탈북을 계획한 적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국경 너머를 바라봤던 건 사실이었죠. 설마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그렇다면 증명하시오. 신문관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최진혁에 대한 증언서를 작성하시오. 최진혁의 평소 행실, 의심스러운 점 모두 포함해서요. 저는 펜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최진혁은 제 동료였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이였죠. 하지만 지금 저는 최진혁을 고발하는 글을 써야 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요. 1시간 후 저는 신문실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연대로 돌아왔어요. 운전병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눈치챘을 겁니다. 지휘소에 도착했을 때 부대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훈련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간부들도 말이 없었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최진혁이 끌려갔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음은 누구 차례인지 모른다는 것도요. 저녁 무렵 리철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연대장 동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리철수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최진혁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겠죠. 당연히요. 총살입니까? 그건 재판부가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탈북 방조는 중죄니까요. 리철수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고 한 모금 빨았어요. 연기가 제 얼굴로 흘러왔습니다. 연대장 동지,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이번 일로 상부에서 이 부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또다시 탈북자가 나온다면 리철수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다음은 제 차례라는 거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숙소 책상 위에 소주병을 놓고 잔을 채웠어요. 1잔, 2잔, 3잔. 취기가 올라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최진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최진혁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부하들을 아끼고 임무에 충실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탈북자 2명 때문에요. 아니, 정확히는 이 체제 때문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책 너머로 중국 땅이 보였어요. 불빛이 몇 개 깜 있었습니다. 저쪽에는 자유가 있을까요? 아님 다른 지옥이 있을까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양에서 온 전화였어요. 아내 송희연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4대 대장이 끌려갔다고.
당신도 조사받았다면서요. 송이연에게 말한 걸까요? 이미 평양까지 퍼진 겁니다.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정말요? 당신 혹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송이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위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은별이랑 명철이는 잘 지내. 애 잘 지내요. 그런데 여보, 언제 집에 와요?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볼 수나 있을까요? 제가 최진혁처럼 끌려간다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연대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께 처벌받을 겁니다. 은별이와 명철이도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어떻게 연대장이 탈북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는 수문의 시간이었고 제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됐어요. 게다가 가족은 평양에 있었죠. 송이연과 은별이, 명철이를 어떻게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키는 이 국경이 이제는 제가 넘어야 할 벽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국경을 지키는 자가 국경을 넘으려 하다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했으니까요. 2024년 1월 3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양 휴가를 받았어요. 3일간의 짧은 휴가였죠. 최진혁 사건 이후 처음 받은 휴가였습니다. 평양까지 가는 기차는 8시간이 걸렸어요. 창밖으로 눈 덮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풍경을 볼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가족을 어떻게 데리고 나갈 것인가.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송이연이 역에 나와 있었어요. 송이연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송이연은 달려와 안겼어요. 여보, 송이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송이연을 꼭 안았어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안아본 게요. 걱정 많이 했어.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송이연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집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모란봉구역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연대장 가족에게 배정된 집이었죠. 5층 건물의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는 항상 고장 나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송이연이 물었어요. 최진혁 대대장은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아직 소식이 없어. 정말 탈북을 도왔대요. 그렇게 들었어. 송이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겠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별이와 명철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명철 제 허리를 안았어요. 중학생이 된 명철이는 많이 컸습니다. 키가 제 가슴까지 올라왔어요. 은별이는 조금 떨어져서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은별이는 이제 아빠에게 안기는 게 부끄러운 나이였죠. 하지만 은별이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은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컸네. 아빠도 수척해지셨어요. 은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국경 지키느라 바빴거든. 하지만 은별이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은별이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송이연이 준비한 밥과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라왔어요. 고기는 없었습니다. 평양이라고 해도 배급은 원활하지 않았죠. 명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에 소문 돌았어요. 무슨 소문? 아빠 부대에서 대대장이 끌려갔다고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이상하게 봐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소문이 명철이 학교까지 퍼진 겁니다. 신경 쓰지 마. 아빠는 아무 문제 없어. 정말요? 명철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명철이는 안심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은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별이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은별이도 학교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연대장 딸이라는 이유로 주목받았을 테고 최진혁 사건 이후로는 수근거림의 대상이 됐겠죠. 식사 후 아이들을 재운 뒤 송이연과 둘이 앉았습니다.
거실 작은 탁자 앞이었어요. 송이언이 차를 끓여 내왔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요. 당신 위험한 거죠. 송이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진혁이 끌려간 이후로 보위부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언제 소환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게 조심하는 수밖에. 송이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도망칠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송이언이 먼저 그 말을 꺼낼 줄은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 탈북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런 말은 집 안에서도 조심해야 했어요. 벽에 귀가 있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평양 아파트 중 일부는 도청 장치가 설치돼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송이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끌려가면 우리도 끝이에요. 은별이와 명철이도요. 차라리 함께 떠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송이언의 눈을 봤습니다. 송이언은 진심이었어요. 저보다 먼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불가능해. 연대장이 가족을 데리고 탈북한다는 건 말도 안 돼. 왜요? 감시가 너무 심해. 내가 평양에 오는 것조차 보위부에 보고돼. 가족을 데리고 국경까지 간다는 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했어요. 제가 평양을 떠날 때마다 보위부에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이동 경로도 체크됐죠. 만약 가족과 함께 움직인다면 즉시 적발될 겁니다. 송이언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끌려가는 걸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도 수용소로 보내지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송이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만약 제가 숙청당한다면 가족도 함께 처벌받을 겁니다. 세대가 함께 벌을 받는다는 게 이 나라의 법이었죠. 송이언과 은별이, 명철이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겁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야 해요. 저는 송이언을 안았습니다. 송이언의 어깨가 떨렸어요.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송이언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로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송이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이언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은별이와 명철이의 방에서는 고요했습니다. 두 아이는 잠들었겠죠. 내일 아침이면 학교에 가야 합니다. 연대장의 자녀라는 꼬리표를 달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연대장이 가족과 함께 탈북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감시망을 뚫을 수 없었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혼자 먼저 탈북해서 나중에 가족을 데려온다 하지만 그것도 위험했어요. 제가 탈북하는 순간 가족은 즉시 체포될 겁니다. 인질로 잡힐 거예요. 저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가족을 지킬 수 없었어요. 새벽 4시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드문드문 보이는 도시였죠. 멀리 주체 사상탑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탑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탑은 무엇을 위한 건가? 인민의 행복, 조국의 영광 아니었습니다. 저 탑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감옥의 상징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별이었어요. 은별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빠, 잠 안 와요? 너는? 저도요. 은별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후에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탈북자들은 모두 배신자래요. 조국을 버린 쓰레기들이래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근데 아빠, 저는 이상해요. 왜 사람들이 목숨 걸고 도망가는 걸까요? 정말 여기가 좋은 곳이라면 왜 도망가요? 은별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별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나라의 진실을요. 은별아, 네, 만약에 말이야. 아빠가 어디론가 가야 한다면 너는 엄마랑 명철이를 잘 지킬 수 있겠니?
은별이가 제 얼굴을 봤어요. 은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하는 말이야. 은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저 무서워요. 아빠가 최진혁 아저씨처럼 끌려갈까 봐요. 저는 은별이를 안았습니다. 은별이의 어깨가 떨렸어요. 괜찮아. 아빠는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저도 몰랐습니다. 3일간의 휴가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송이연과 은별이, 명철이가 배웅을 나왔어요. 플랫폼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송이연이 말했어요. 너희도 조심해. 명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다음에는 언제 와요? 곧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저도 몰랐으니까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송이연과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점점 작아지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가족을 구해내겠다고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2024년 1월 10일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연대장 숙소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만강 일대 47km 구간의 상세 지도였죠. 제가 지키는 국경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넘어야 할 선이 됐어요. 손가락으로 지도를 따라가며 경로를 그렸습니다. 4대대 관할 구역, 최진혁이 지키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탈북자 2명이 넘어갔죠.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최진혁이 정말 방조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모르는 루트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지난 3년간의 탈북 시도 기록을 꺼냈습니다. 연대장만 접근할 수 있는 기밀 문서였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7건의 탈북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성공한 경우는 8건이었죠. 나머지는 모두 사살되거나 체포됐어요. 성공한 8건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대는 대부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어요. 교대 시간이었죠. 경비가 가장 느슨한 순간이었습니다. 장소는 주로 4대대와 2대대 경계 지점이었어요. 책임 소재가 애매한 구역이었죠. 그리고 계절은 겨울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만강이 얼어붙는 시기였어요. 저는 펜을 들고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 사례 8건의 탈출 지점을 모두 표시했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CCTV 사각지대였죠. 그리고 순찰로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이었어요. 저는 한 지점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4대대 3번 초소에서 북동쪽으로 800m 지점이었어요. 그곳은 작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깊게 쌓여 접근이 어려운 곳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감시가 소홀했어요. 제가 탈북한다면 바로 그곳이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시기였어요. 언제 떠날 것인가. 보위부의 감시는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리철수는 매일 제 사무실에 들렀어요. 작은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면서 저를 관찰했죠. 제 표정,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버틸 수 없었어요. 1달, 길어야 2달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급히 지도를 서랍에 넣었어요.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고 리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리철수는 근무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어요. 연대장 동지, 아직 안 주무십니까?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철수가 제 책상을 훑어봐 리철수의 눈이 서랍에 머물렀습니다. 방금 지도를 넣은 곳이었죠. 무슨 업무를 그리 열심히 보십니까? 다음 주 순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리철수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연대장 동지, 평양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3일간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은 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리철수가 의자에 앉았어요. 저를 마주 보며 말했습니다. 최진혁 중좌 소식 들으셨습니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무슨 소식입니까? 처형됐습니다. 귀가 멍해졌습니다. 최진혁이 처형됐다고요. 탈북 방조죄로 군사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사형이었죠. 리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요.
어제 오전 10시 회령 교화소에서 총사령이 집행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진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5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최진혁 중좌의 가족들도 조치됐습니다. 가족들도요. 부인과 두 자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15호 관리소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15호 관리소, 요덕 수용소였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 없다는 곳이었죠. 연대장 동지,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리철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탈북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방조도 마찬가지죠. 연대장 동지께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리철수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최진혁이 죽었어요. 총살당했습니다. 최진혁의 아내와 아이들도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평생을 그곳에서 썩어야 합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했어요. 속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영혼이 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백하고 수척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죠.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건가? 저도 최진혁처럼 총살당할까요? 송이연과 명철이도 수용소로 끌려갈까요? 그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지도를 다시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표시했던 탈출 지점을 다시 봤어요. 4대대 3번 초소 북동쪽 800m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떠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최진혁처럼 끌려가기 전에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어요. 하지만 가족은 어떻게 할까요? 송이연과 은별이, 명철이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는 순간 가족은 체포될 거예요. 최진혁의 가족처럼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송이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송이연은 바로 받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요? 무슨 일 있어요? 기연아, 내 말 잘 들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진혁이 처형됐어. 전화 너머로 송이연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요? 그리고 최진혁의 가족들도 수용소로 끌려갔어. 송이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연아, 결정했어. 뭐려? 나 혼자 먼저 갈게. 뭐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혼자 간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내가 먼저 남한으로 가서 자리를 잡을게. 그 다음에 너희를 데려올 방법을 찾을게. 말도 안 돼요. 당신이 탈북하는 순간 우리는 잡혀가요. 송이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기연아,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모두 죽어. 나도 최진혁처럼 끌려갈 거야. 그럼 너희도 끝이야. 하지만 내가 먼저 가서 살 길을 찾을게.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송이연이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고지야, 연락할 수 있어요? 돼. 연락하면 위치가 추적될 수 있어. 내가 남한에 도착하면 방법을 찾을게. 당신 꼭 살아서 가요. 제발. 꼭 살아서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가족을 버리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송이연에게 남길 편지였습니다.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거예요. 희연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알아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은별이와 명철이에게도 전해줘. 아빠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만나자고. 이건 약속이야.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다시 꺼냈어요. 탈출 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4대대 3번 초소에서 북동쪽으로 800m. 그곳을 지나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이었어요. 중국에서 남한까지는 약 3,000km였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죠.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1월 10일이었어요. 탈출 날짜를 정해야 했습니다. 너무 급하면 준비가 부족하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었어요. 2주 후로 정했습니다. 1월 24일 새벽이었어요. 그날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죠. 달빛이 있으면 길을 찾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각될 위험도 컸어요. 그래도 그날로 정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꺼내 준비물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따뜻한 옷, 식량, 나침반, 지도, 돈 모두 눈에 띄지 않게 준비해야 했어요. 보위부가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가 됐을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철책선 너머로 중국 땅이 보였어요. 불빛 몇 개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에는 자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지옥이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믿었어요. 최진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성민의 얼굴도 떠올라요. 두 사람 모두 이 체제에 희생된 사람들이었죠. 저는 다짐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요. 반드시 가족을 구해내겠다고요. 그리고 이 체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했어요.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를 받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철수도 제 사무실에 들렀어요. 연대장 동지, 오늘은 안색이 좀 나아 보이는군요. 어젯밤 푹 잤습니다. 그렇습니까?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 리철수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리철수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2주 후면 나는 여기 없을 거야.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4대대 지역을 순찰했어요. 최진혁이 지키던 곳이었죠. 3번 초소를 지나 북동쪽으로 걸어갔습니다. 800m 지점의 계곡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계곡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깊이가 1m는 됐어요. 발자국 하나 없는 새하얀 눈밭이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는 보이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카메라는 500m 떨어진 곳에 있었죠. 초소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았어요. 이곳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형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두만강이었습니다. 약 2km 거리였죠. 1월 말이면 강이 완전히 얼어붙을 거예요.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중국 땅이었어요. 그곳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저는 숙소로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물건을 모았어요. 옷 1벌, 통조림 1개, 건전지 2개씩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모았습니다. 나침반은 보급 창고에서 가져왔어요. 지도는 제가 직접 그렸죠. 돈은 평양에 있던 저축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중국 위안화로 바꿔놨어요. 암시장을 통해서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1월 23일이었습니다. 내일이 탈출 날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송이연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연아, 여보, 내일이야. 전화 너머로 송이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요. 제발 살아서 가요. 꼭 살아서 갈게. 그리고 너희를 꼭 데려올게. 은별이랑 명철이에게 전해줄 말 있어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알았어요. 기연아, 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여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이맘때면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중국 땅을 밟고 있을까요? 총에 맞아 죽어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어요.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준비한 배낭을 챙겼어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28년을 군인으로 살았던 흔적들이었죠. 이제 모두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섰을 때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유를 향해서요. 2024년 1월 24일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연대장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배낭 하나만 메고 나왔습니다. 당직 사령실을 지나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연대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연대장 동지, 어디 가십니까? 당직 사령이 물었어요. 긴급 순찰이다. 4대대 쪽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해서 보고받은 게 없는데요. 직접 확인하러 가는 거야. 너는 여기 남아 있어. 알겠습니다. 당직 사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휘소를 나와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눈이 쌓인 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4대대 3번 초소 방향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어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송이연과 은별이, 명철이가 있는 평양으로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앞으로 가는 것만이 살 길이었으니까요. 30분을 걸었을 때 3번 초소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초소를 우회했습니다. 북동쪽 계곡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800m를 더 가야 했습니다. 눈이 깊었어요. 발목까지 빠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나아갔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이 내려서 지워지길 바랐어요. 하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만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계곡에 도착했을 때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어요. 이곳은 제가 28년간 지켜온 국경의 약점이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죠. 순찰병이 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지시했으니까요. 계곡은 눈이 깊어서 탈북자가 접근할 수 없다. 순찰 인력을 다른 곳에 배치하라. 3년 전 제가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그때는 효율적인 경비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탈출로가 됐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만든 허점으로 제가 빠져나가는 거였으니까요. 계곡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급했어요. 미끄러지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나무 가지를 잡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한 번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배낭이 눈 속에 처박혔어요. 급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두만강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얼음 깨지는 소리였어요. 1월 말이었지만 강은 완전히 얼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죠. 강둑에 도착했을 때 새벽 4시 20분이었습니다. 두만강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폭이 약 50m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얼음이 얼어 있었지만 가장자리는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배낭에서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정남쪽을 확인했어요. 중국 땅은 바로 저 건너편이었습니다.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둑을 내려가 얼음 위로 올라섰어요. 딱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어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몇 초가 지났지만 얼음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발을 내디뎠어요. 한 걸음, 2걸음, 3걸음, 얼음 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중간 지점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고함 소리였어요. 순찰병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들켰어요. 멈춰. 움직이면 쏜다.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2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걸었어요. 멈추라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발이었어요. 총알이 제 옆 얼음을 맞췄습니다. 얼음 파편이 튀었어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 아래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발 더 날아왔습니다. 하나는 배낭을 스쳤어요.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중국 땅이 가까워졌어요. 20m, 10m, 5m. 강둑에 올라섰을 때 뒤에서 더 많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북자다. 연대장이 탈북한다. 무전기 소리였어요. 부대 전체가 깨어날 겁니다. 리철수도 곧 알게 되겠죠. 저는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어요. 북한군은 종종 국경을 넘어 탈북자를 추격했습니다. 계속 도망가야 했어요. 숲 속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나무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습니다. 얼굴도 핥히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을 뛰었을 때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중국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각이었죠. 저는 마을 외곽에 숨었습니다. 헛간 하나를 발견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귀를 기울였어요. 추격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배낭을 열어 물을 꺼내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총에 맞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 왔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송이연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위치가 추적되면 송이연이 위험해질 거예요. 전화기를 끄고 배터리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배낭 깊숙이 넣었어요. 다시는 켤 수 없었습니다. 햇빛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헛간 문틈으로 밖을 봤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가야 했어요.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남한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을요.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조선족 중 일부는 북한 보위부와 연결돼 있었어요. 돈을 받고 탈북자를 신고하는 사람들이었죠. 잘못 선택하면 북송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헛간을 나왔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걸었어요. 한 노인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어요. 마을을 벗어나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연길시 방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버스가 왔어요.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사에게 중국 돈을 건넸어요. 운전사는 저를 힐끗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북쪽을 바라봤어요. 두만강 너머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송이연과 은별이, 명철이가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버스는 연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3,000km의 도주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연길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거리를 걸었어요. 도시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눈에 띄지 않으려 조심했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사람이 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브로커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찾죠? 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을 발견했어요. 조선족이 운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쓰여 있었죠. 들어가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뭐 드릴까요? 하나 주세요. 아주머니는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제 옷차림을 훑어봐 어디서 오셨어요? 친척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 오셨나 보네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들켰나요? 걱정 마세요. 여기 오는 사람들 다 그래요. 냉면 곧 나올 거예요.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분 후 냉면이 나왔어요. 저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아주머니가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이 주소로 가보세요.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쪽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쪽지를 펼쳤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길시 조양가 87번지였어요.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사에게 주소를 보여줬어요. 여기까지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택시는 도심을 벗어나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30분 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간판도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누구세요? 식당 아주머니가 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다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탈북자들이었어요. 3명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이름이 뭡니까?
강민혁입니다. 언제 넘어왔습니까? 새벽입니다. 어디서 넘어왔습니까? 두만강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3,000위안 정도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한까지 가는 비용은 최소 1만 위안입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1만 위안이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은 없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일하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죠.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입니다. 1년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어요. 북한 보위부가 저를 찾고 있을 겁니다. 중국 공안과 협력해서 추적할 거예요. 더 빠른 방법은 없습니까? 남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위험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베트남 루트입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 신청하는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좋으면 2주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중간에 잡히면 북송될 수 있어요. 2주요. 그게 더 나았어요. 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비용은 5,000위안입니다. 하지만 저는 3,000위안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가지고 있는 돈 모두 주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갚으면 됩니다. 저는 배낭에서 돈을 꺼냈어요. 3,000위안을 모두 건넸습니다. 남자는 돈을 세고 서랍에 넣었어요.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집에서 잤어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좁은 방에서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송이연과 은별이, 명철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제 탈북 소식이 평양까지 전해졌을까요? 송이연은 체포됐을까요?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남자가 저를 깨웠어요. 일어나세요. 출발합니다. 저는 일어나 배낭을 챙겼습니다. 밖에는 트럭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기 타세요. 트럭 짐칸에는 다른 탈북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도 올라탔어요. 짐칸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 속에 갇혔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릅니다. 트럭이 멈췄을 때 문이 열렸어요. 눈부신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내리세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트럭에서 내렸어요. 산속이었습니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인 곳이었죠. 이 길을 따라 5km 가면 국경입니다. 밤에 넘으세요. 베트남입니까? 아닙니다.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세요.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으세요. 남자는 지도 한 장을 건넸어요. 이 지도대로 가세요. 행운을 빕니다. 남자는 트럭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저와 다른 탈북자 4명만 남았어요. 가시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길을 따라 걸었어요. 험한 길이었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국경이 보였어요.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이었죠. 저기 철조망 아래로 기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철조망 아래로 몸을 낮췄어요. 땅을 파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서 넘어갔어요. 철조망이 등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라오스 땅을 밟았을 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중국을 벗어났어요. 이제 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송이연아, 조금만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자유를 향해서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버스로 이틀이 걸렸습니다. 저는 다른 탈북자 4명과 함께 움직였어요.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국경을 넘을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라오스 경찰에게 잡히면 중국으로 추방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북한으로 송환되는 거였죠.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낯선 풍경이 지나갔어요. 야자수, 논밭, 작은 마을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옆자리 탈북자가 말을 걸었어요. 형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함경북도입니다. 저도 함경북도예요. 무산에서 왔습니다. 그는 젊었어요. 20살쯤 돼 보였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박철민입니다. 형님은요? 강민혁입니다. 박철민은 수줍게 웃었어요. 형님,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어머니를 데려오려고 왔어요. 먼저 한국에 가서 돈을 벌면 어머니를 모셔올 겁니다. 박철민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송이연과 은별이, 명철이를 데려와야 했어요. 꼭 성공할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국 국경에 도착한 건 이틀 후 저녁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어요.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태국 경찰이 삼엄해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매 산길로 넘어가야 합니다. 5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밤 11시 우리는 출발했어요. 브로커가 앞장서고 5명이 뒤따랐습니다. 산길은 어두웠어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걸었습니다. 가파른 오르막이 계속됐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새벽 3시쯤 브로커가 멈춰섰어요. 저기가 태국입니다. 철조망이 보이죠? 희미하게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철조망 아래로 기어가세요. 빨리요. 우리는 철조망 아래로 몸을 낮췄어요. 이번엔 구멍이 이미 뚫려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준비한 것 같았어요. 한 명씩 기어서 넘어갔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태국 경찰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철조망을 기어 넘어 달렸어요.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숲 속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나무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30분을 달렸을 때 소리가 멀어졌어요. 따돌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골랐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박철민도 다른 탈북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겁니다. 저는 혼자가 됐어요. 배낭에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브로커가 준 지도였어요. 방콕까지 가는 길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야 했죠. 하지만 방콕까지는 500km였어요. 어떻게 가죠?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어요. 해가 뜰 때까지 걸었습니다.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태국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한 집 앞에서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손짓으로 물었어요. 음식 있습니까?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도 태국어를 할 줄 몰랐죠. 여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받아서 먹었어요. 여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저는 마을을 떠났어요. 큰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방콕 방향이었어요. 트럭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히치하이킹을 시도했어요. 몇 대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트럭이 멈춰섰어요. 운전사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 영어였. 방콕.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트럭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운전사는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 때 운전사가 물었어요. 너 북한 사람?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걱정 마. 나도 탈북자 많이 태워봤어. 방콕 가면 한국 대사관 가지. 거기 데려다 줄게. 감사합니다. 운전사는 웃었어요. 힘내. 거의 다 왔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불빛이 휘황찬란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운전사가 한국 대사관 앞에 저를 내려줬어요. 행운을 빌어. 정말 감사합니다. 트럭은 떠나갔습니다. 저는 대사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저는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송이연과 은별이, 명철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가족과 완전히 헤어지는 거였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랐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거리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들어가야 한다고요. 살아남아야 가족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탈북자입니다. 보호 신청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경비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후 직원 한 명이 내려왔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사무실이었어요. 직원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언제 북한을 떠나셨습니까? 열흘 전입니다.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평양에 있습니다. 아내와 2 자녀가 있습니다. 직원은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2주에서 1달 정도요. 그동안 보호시설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대사관 보호시설에서 잤어요. 처음으로 안전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송이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희연아, 나 성공했어. 여기까지 왔어. 조금만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반드시 가족을 구해낼 거였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3주가 지났습니다. 2024년 2월 15일이었어요. 저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죠. 대사관 직원이 저를 배웅했어요. 한국에 가시면 하나원에서 교육받으시게 됩니다. 3개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구출에 대해서는 통일부에 문의하세요.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직원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방법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면세점을 지나며 멈춰 섰습니다. 진열대에 초콜릿이 가득했어요. 은별이와 명철이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대사관에서 받은 약간의 생활비뿐이었죠.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중에 사줄게, 꼭 사줄게,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탈북자들을 봤습니다. 10명 정도 됐어요. 모두 저처럼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박철민이 보였습니다. 태국 국경에서 헤어졌던 그 청년이었어요. 형님, 박철민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네, 형님도요. 정말 다행입니다. 박철민은 울먹였어요. 형님, 우리 해냈어요. 진짜 한국에 가는 거예요. 잘 버텼어.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자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안전벨트 매주세요. 저는 어떻게 매는지 몰랐습니다. 승무원이 웃으며 도와줬어요. 처음 타시는 거죠? 걱정 마세요. 편하게 가실 거예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어요. 점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떠서요.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비행기가 안정되자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줬어요. 뭐 드릴까요? 주세요. 컵에 담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깨끗했습니다. 북한에서 마시던 물과는 달랐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트레이에 음식이 가득 담겨 나왔어요. 밥, 찬, 고기, 과일까지. 이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 먹는다고요.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하나하나 음미하며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박철민이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형님, 저 꿈 아니죠? 꿈 아니야. 진짜야. 어머니가 이 음식 드셨으면 좋겠어요.
박철민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송이연과 은별이, 명철이 생각이 났어요. 이 음식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요. 식사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고 있었죠. 저는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날, 중국에서 도망치던 날, 태국 국경을 넘던 날. 모든 순간이 죽음과 맞닿아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최진혁이 떠올랐습니다. 총살당한 최진혁이요. 최진혁의 가족도 생각났어요.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을까요? 송이연과 은별이, 명철이는 괜찮을까요? 제 탈북 소식이 평양까지 전해졌을 겁니다. 보위부가 송이연을 조사했을 거예요. 송이연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은별이와 명철이는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옆자리 박철민이 물었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가족 생각나시죠? 그래, 저도요. 어머니 생각나요. 하지만 형님, 우리 성공한 거예요. 이제 그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박철민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맞아요. 이제 도울 수 있어요. 한국에 가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송이연과 아이들을 구해낼 방법을요. 3시간 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건물들, 넓은 도로, 많은 차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부드럽게 활주로에 내려앉았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자유의 땅에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밝았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통일부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8년 군인으로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직원이 저를 일으켰어요.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을 나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6차선 도로, 수많은 자동차, 높은 빌딩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모든 게 자유로워 보였어요. 버스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송이연아, 은별아, 명철아. 아빠가 여기까지 왔어. 조금만 기다려. 반드시 너희를 데려올게. 이건 약속이야. 비행기 안에서 느낀 자유가 이제는 책임이 됐습니다. 가족을 구해야 하는 책임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2024년 5월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원 교육을 마쳤어요.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법률, 취업 준비까지 모든 게 낯설었지만 배웠어요. 하나원을 나온 날,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통일부에서 마련해준 임시 거처였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하지만 텅 빈 방이 너무 쓸쓸했어요. 저는 첫날부터 통일부를 찾아갔습니다. 가족을 구출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민혁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연대장 출신이시니까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국이 강민혁 씨 가족을 중점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탈출이 거의 불가능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브로커 네트워크를 통해 접촉을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몇 년이요. 그 시간 동안 송이연과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일 통일부에 전화했습니다. 가족 소식 들으셨습니까?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계속 알아봐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했어요.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 나갔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강민혁 씨, 증언 활동을 해보세요. 증언 활동이요? 북한 내부 실상을 알리는 거예요. 방송도 나가고 강연도 하고요. 그러면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을 수 있어요. 그게 가족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직접적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북한 체제를 약화시키면 언젠가 기회가 올 겁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증언을 한다는 건 제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럼 송이연과 아이들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요? 하지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언하기로요. 첫 방송 출연은 6월이었습니다. 탈북자 관련 프로그램이었어요.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마주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강민혁 씨는 북한군 연대장 출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경 경비를 담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두만강 일대 47km를 책임졌습니다.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동료가 처형당하는 걸 봤습니다. 탈북을 방조했다는 이유로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체제는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은 어디 계십니까? 평양에 있습니다. 아내와 2 자녀가요. 걱정되시겠어요. 매일 밤 잠들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송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응원의 메시지였어요. 힘내세요. 가족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말들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계속 증언 활동을 했어요. 국회에서 북한 인권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인터뷰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북한군의 실상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국경 경비 시스템, 보위부의 감시, 탈북자 처형, 모든 걸 증언했어요. 어느 날 통일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혁 씨, 소식이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족 소식입니까? 브로커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평양에서 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연금 상태요. 거주 이전이 제한됐고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로 보내지지는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있어요. 송이연과 은별이, 명철이가 살아있었어요. 접촉할 방법은 없습니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해주세요. 제발. 한 달 후 브로커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답장이 올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보내야 했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강연회에 섰어요. 대학생들 앞에서 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28년간 국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국경은 인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두는 거였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제 동료는 쌀 한 자루 훔친 사람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가족은 구출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언제 만나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강연이 끝나고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그들의 따뜻한 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북쪽을 봤어요. 북한은 저 너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송이연과 은별이, 명철이도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어요. 통일부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열어보니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송이연의 사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찍어서 보내온 거였어요. 송이연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잘 지내요. 기다릴게요. 은별이와 명철이도 건강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희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202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증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방송에 나가고
강연을 하고 글을 씁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일이요. 가족은 아직 구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반드시 만날 거예요.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증언합니다. 제가 지켰던 국경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버리고 온 동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더 이상 연대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증언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언젠가 송이연과 은별이, 명철이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북한군 국경경비연대장에서 자유를 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과 탈북민들이 자유대안에 정착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평양의 메아리.